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 대면을 가집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의 관계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촉구하며 오늘 하루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교육당국은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고 돌봄 업무는 교직원이 대신 맡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광주를 찾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5.18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입니다. 5월 단체들은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면서 5.18 진상규명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환 전 안보실장이 미국 국빈방문 문화행사 관련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이 직접적인 경질 사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법정에서 만납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대표는 대선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오늘 이 대표 재판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재판은 오전 10시 30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오전 9시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뒤 여의도에서 출발하는데요. 지금은 이른 시간이라 적막감이 돌지만 오전 9시부터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 수백 명이 이 법원 주변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은 관련한 세 번째 공판인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법정에서 다 증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검찰의 신문만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재판의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이 대표의 주장대로 몰랐느냐, 이 의혹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사실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정황들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사진이죠. 지난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여행 다녀온 해외여행에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큰 나무를 가운데 두고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왼쪽이 김문기 씨, 오른쪽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난 2015년 뉴질랜드의 한 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검찰은 이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런데도 김문기 씨를 모르느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은 다녀왔어도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재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둘이 눈이 마주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둘 사이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2015년 여행 당시 이 대표를 보좌한다고 김문기 씨가 골프카트를 직접 몰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골프 중 잃어버린 공을 찾는 대화도 나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 씨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골프카트를 같이 타고 골프공을 찾는 대화까지 나눴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씨를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김문기 씨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2021년 11월에서 12월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김 씨의 휴대전화 주요 일정에는 이 대표의 생일도 저장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도지사 이후의 일은 무관하다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에도 관계를 이어왔으면서 어떻게 성남시장 시절 기억이 안 날 수 있냐고 반문했죠. 오늘 법정에서는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까요? 먼저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한 주원진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인 양계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50억 클럽 관련 자료도 확보하셨나요?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자료 혹시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우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가 2014년 대장동 컨소시엄을 만들 때 우리은행을 참여시키고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대장동 팀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기로 한 정황을 잡은 겁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고 양 변호사는 대장동 팀과 접촉하며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당시 대장동 팀이 우리은행이 신의 한 수였고 박 전 특검이 힘을 썼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문료 2억 원과 딸이 빌린 11억 원, 사실상 반값으로 받은 아파트 등을 대가의 일부로 의심합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거나 약속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이재명이가 골프를 갔다가 5시간을 치는데 눈을 안 맞아주셨대. 2인 카트에 타고 다녔어요. 2인 카트.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법정에서 다른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또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예.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첫 번째 증인인데 조금 전에 이제 유동규 씨가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것들인데 결국 이 주장들이 계속 재판에서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그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성남시장 당시에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언론에서 인터뷰 내용. 또 하나는 이제 그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제 그 종상향해 주는 과정에서 국토부로서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기소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동규 씨가 나와서 할 것은 전자인 이제 김문기 씨를 과연 알았는지 여부인데요. 관련된 핵심이 성남시장 당시에 한 10박 11일 입정으로 호주 등에 대한 이 출장을 했고 그 당시에 2명이 타는 그 골프 카트를 김문기 씨가 운전을 했고 그 옆에 타서 이재명 그 성남시장과 18홀 라운딩을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오늘 또 다른 어떤 의혹을 제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유튜브에서 나왔는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은 단순히 그때의 골프를 친 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본인 수행 비서 그리고 또 김문기 씨와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요트를 타고 바다 낚시까지 했다라는 그런 어떤 증언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정도에 가까운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 그 증언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이 부분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는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재판부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변호인으로서는 이런 주장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유효한 변론 전략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사진, 영상, 호주에서 상당히 장기간을 같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진 속에서 그렇다면 눈을 마주치고 사진을 찍거나 영상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이런 출장 사진에선 더 이례적일 겁니다. 그래서 눈 마주친 사진이 없으니 몰랐다. 이렇게 바로 등식이 성립해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그 발언 자체를 뜯어보면 단서를 좀 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그 이후에는 또 알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발언을 한 그 맥락, 그러니까 방송, 토론 중에 이게 인터뷰 중에 증문즉답식으로 오간 문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뭔가 숨 쉴 공간 그리고 어떤 여유를 줘야 된다는 취지로 또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인 다툼이 궁극에는 좀 격돌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유무죄 판단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유죄를 만약에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받아야 이재명 대표에겐 좀 좋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형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선됐다고 하면은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지금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그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있어서 민주당에 지원됐던 400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이 환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민주당의 어떤 미래와 민주당의 재정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지금 국회의원직도 박탈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거 자체는 별개인 겁니다만 공선법 위반으로 이제 그 100만 원 이상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과 관련해 가지고 자격이 그 상실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제가 아는 그 국회의원 자격 또한 앞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앞에 있는 다른 뭐 지금 대장동이나 다른 어떤 사건은 뭐 징역이나 뭐 이런 그 개인의 신상의 문제이지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개인의 공직자로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당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재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게 민주당이 그 40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도 이제 계속해서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뭐 헌법상 이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경우와 또 계속 죄를 모르쇠 하면서 부인했을 경우에 양형에서의 차이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사건이 정말 그 허위 사실로 밝혀졌을 때에 과연 이것을 100만 원 이상 법원에서 그 판결을 선고할지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법원으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것을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으로 이제 그 다가갈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아예 무죄 전략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그 고민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유동규 전 본부장 법정에서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공방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쟁점이 되는 건가요? 일단 1차적으로는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었죠. 몰랐다는 사실이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선이니까요. 또 하나는 더 대장동 수사의 윗선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좀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지 말 것을 뭐 권유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대장동 설계 작업과도 관련이 된 사람인데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이라고 만약에 판명이 된다면 뭔가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기소 자체가 또 무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뭐 재산을 누락했달지 아니면 학벌을 뭐 가짜로 썼달지 이런 부분 아주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소해 왔던데 이런 내심의 의사와 관련해서 사실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정치적 수사다 이런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뭐 대장동 사건 이후로 이재명 대표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동안 뭐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등을 돌리면서 뭐 강한 발언도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재판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쟁을 벌일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고 재판장님이 유무죄의 심증을 가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통 무죄를 다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재판장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해서 질문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실 공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적어도 지금까지인 것처럼 다른 어떤 그 인정신문 본인이 주소가 어떻고 인적 사항이 어떤 거 외에는 완전히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만약에 직접 질문했을 때에 오히려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서 반박을 했을 때 그거를 반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술한 이후에 본인의 진술이 반박되고 더 이상 다투지 못하면은 어이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 그냥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는 걸 보고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진짜 무죄인가? 이런 그 어떤 변론 전체의 어떤 취지상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어느 손으로 줄탈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결단에 달렸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산불이 나서 이 소방당국이 밤새도록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새빨간 불길을 막기 위해 진화 작업에 한창인 소방대원들. 잔불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는데 여념없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강원도 화천읍 중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68헥타르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은 97%로 전체 화선 4.3km 가운데 4.2km에 달하는 구간 진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700여 명과 장비 38대를 동원해 남은 구간에 대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충북 제천 봉황산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산림 22헥타르가량이 소실됐고 인근 요양원 환자와 직원 등 2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엔 경남 김해시의 한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2개 동과 폐비닐 100톤이 불에 타 소방추산 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공덕시장 부근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장 상가 쪽 쓰레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그제 저녁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 건물에서 난 불의 원인이 오리무중입니다. 불길이 처음으로 시작된 지하 유흥주점에는 주인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텔 건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건물 밖으로 몸을 피합니다. 저녁 6시 50분쯤 광주 시내의 한 5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정 연기가 확 올라왔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방 뒤도 같이 나오고 있고. 모텔에 불이 나자 투숙객 7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또 다른 투숙객 등 10명은 불길과 연기에 막혀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이 불절 사다리차를 투입해 옥상 등지에 고립된 10명을 구조했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이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드시고 있는데 이제 인공호흡기를 꽂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유흥주점에는 업주 혼자 있었고 손님은 없었습니다. 방화나 실화, 전기적 요인 등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음 달 3일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학교급식과 돌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 등을 촉구하며 오늘 하루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교직원이 돌봄 업무를 대신 맡을 예정인데 일선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총파업에 참여할 전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2만여 명입니다. 지난해 11월 총파업 때와 비슷한 규모로 학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들이 참여합니다. 앞서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넘게 교육부 등과 임금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휴가비와 복리후생수당 등 임금 체계를 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파업으로 오늘 하루 학교 현장에서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이들의 파업으로 전국 초중고 3,000곳에서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배고파서 친구들 거 빌려먹었어요. 교육당국은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돌봄의 경우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합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이 문화행사 보고 누락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였고 김 전 실장의 직접적인 경질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환 전 실장이 물러나게 된 주된 이유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한 한미 정상 만찬에서의 공동 문화 행사 보고를 누락한 부분입니다. 한미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문화 이벤트는 백악관 측이 정상 간의 신뢰와 우호를 양국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고 제안한 건데 보고를 하지 않아 정상 간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란 겁니다. 외교부 라인을 통해 진상을 파악한 윤 대통령은 문책 차원에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교체를 지시했지만 김 전 실장은 곧바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시 불이행은 사실상의 항명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비서관급 경질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도 그 일로 김 전 실장의 거취 문제를 고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사퇴한 건 이전 비서관 교체 사흘 뒤였습니다. 다만 대변인실을 통해 사퇴서를 일축한 이후 언론 보도에 정치권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김 전 실장도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도 결국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을 교체한 건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던 미국에 대한 배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광주를 찾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현 씨가 오늘 5.18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입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나온 첫 사과인데요. 5월 단체들은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면서 5.18 진상규명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광주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기자, 오늘 전우환 씨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전우원 씨는 잠시 뒤 오전 10시쯤부터 광주 5.18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사죄할 예정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가운데 공식 사과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오늘 자리엔 5.18 유족과 총상 부상자 등 피해자들도 참석합니다. 전 씨는 이들과 1시간여 정도 5.18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후 전 씨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습니다. 최초 사망자 김경철 씨와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당시 11세 전재수 씨의 묘역을 찾아 헌화와 참배를 할 예정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어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사죄 방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광주를 찾아오는 그 마음이 매우 이쁘고 용기 있다며 등을 두드려주고 싶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그젯밤 광주에 도착한 전 씨는 취재진들을 만날 때마다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 씨는 이순자 여사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도 피해자 입장에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이 광주 5.18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광주에 도착한 전우원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되게 오히려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 받아주시고 좋은 의도를 고려를 해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 주신 만큼 정말 실수 안 하고 상처받으신 분들 마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저부터라도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에 처음이잖아요. 손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광주에 가서 사죄를 하는 것인데 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흔히 하는 말로 전두환 일가에서 처음 나온 사죄의 뜻이니까 의미가를 많이들 부여하고 싶어 하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첫째는 저 전우원 씨가 이른바 전두환 일가를 대표하느냐는 질문은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 전우원 씨의 큰아버지 전재국, 아버지 전재용, 삼촌 전재만 씨, 고모 전효선 씨가 살아있는 근데 손자 때에서 갑자기 저렇게 하는 게 전 씨 일가를 대표할 수 자격이 있냐 문제. 두 번째는 저 진정성, 본인은 전우원 씨는 저기 진정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며칠 전 3월 17일 그러니까 한 2주일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하면서 마약을 흡입해서 환각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끌려가는 모습이 생방송됐던 저분이 또 입국하자마자 서울경찰은 마약수사대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나왔던 저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대목은 남아있다라고 봐요, 저는. 예. 자, 그래도 이 5월 단체에서는 전우원 씨의 사과를 그래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좀 보듬어 주겠다라는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진정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표성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부인과 아들이 다 생존해 있기 때문에 손자로 이렇게 세대가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그건 뭐 중요하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진정성 문제는 유튜브 생방 중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정성을 시비를 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게 심신이 미약하거나 심신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도 항상 24시간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이 돌아왔다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마약 간이 검사를 하긴 했지만 간이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아직은 안 나타난 거이기도 하고 일단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백들은 진정성이 있고 정신이 매우 온전한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진정성을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들들, 그러니까 삼촌과 아버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세대를 넘어서서 격세로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18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전시 가족들의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정호영 씨 등등이 있지만 노 씨 가족이 뭔가 얘기를 하는 건 의미를 부여해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월 단체에서는 전 씨의 광주행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보다도 손자가 더 낫다. 겁도 날 텐데 이렇게 광주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사죄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 죄를 통렬하게 사죄하겠다고 광주를 찾아오는 그 마음 매우 이쁘고 용기 있다. 그 용기를 우리들은 정말 사랑하고.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손자의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자, 이 5월 단체들이 일제히 뭐 환영한다는 뜻으로 이제 읽혀지는데 사실 그동안 보수 단체 아니면 보수 정당에서 뭐 대선을 앞두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 5.18 묘역을 찾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왕왕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반대의 입장을 하고 좀 약간 배척을 했었던 단체들이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의 사과는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듬어주는 자, 그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시 일가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하는 희생자 유족들이나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저렇게 나타난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인식을 해요. 그거는 뭐 저렇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뭐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뭐 이게 그러면 뭐가 결국 5.18에 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이 뭐였죠? 마지막 남은 의문이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일선 부대장들, 부대장들의 자위권 차원이었는지 아니면은 위로부터 정말 전두환 또는 정호영 씨로부터 명령이 있었는지는 안 밝혀졌고 그 대표적인 게 헬기 사격 문제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국가 차원의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완벽하게 밝히지 않았다. 법정에서조차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다. 그러니까 이 전우원 씨의 사과 행보와 진상규명과는 연결되지는 않으나 5.18 관련 단체들의 심정은 충분히 저는 이해돼요. 예.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약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5.18 진상규명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손자 사과 부분은 진상규명과는 직접 관련은 없겠죠. 예.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뭐 아무 권한도 없고 완전히 어린아이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진행 과정에서 뭐 시청자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진행 과정을 받긴 받겠지만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그러나 혹시 집안에서 흘러다니던 얘기를 들은 것을 기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결정적 증언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친인척이나 가족이나 직계 중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딱 손자지만 했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하나의 단서라도 나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결정적 증거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우원 씨의 이번 행보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에 나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와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노재현 씨의 목소리, 당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서 치유와 화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해야 되고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셨던 일, 못하셨던 일 다 본인이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예, 노재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광주를 계속해서 방문해서 모욕도 찾고 유가족이나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녀들 혹은 손자들이 이게 사죄의 모습을 나선다는 것, 자 이거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일단 전두환, 노태우 두 집안의 분위기와 그리고 두 사람의 기질과 기질 차이가 낳은 그런 결과 같다. 또 하나는 노재현 씨만 하더라도 국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아마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화해와 치유와 화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저는 그거는 우리 정부의 우리의 현대사의 방향과는 노재현 씨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5.18이라는 게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면서 광주에서 그날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 신군부가 자기들의 집권 시나리오상 필요에 의해서 과잉 진압하면서 일어난 무장항쟁이다. 이런 취지로 현대사가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보면 노재현 변호사의 저 부분은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보수청에서는 마지막 심리적으로 남아있는 저항선 하나가 이런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기고를 습격해서 탈취해서 무장투쟁, 그럼 무장저항이 벌어진 부분. 또 하나는 광주교도소 습격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인정하면서도 그 투쟁 양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 남아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점이 오히려 5.18을 둘러싼 합일된 적어도 국민 전체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보수계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와 신군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노태우, 김명삼을 거치면서 이미 특별법으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역사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부분도 기억해 줘야 돼요. 예. 자,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두 가족이 전 씨 가족과 노 씨 가족이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인 건 맞고요. 특히 전 씨 가족은 추징금 문제를 입으로는 다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사재판을 통해서 추징금을 빠져나가는 아주 굉장히 미꾸라지적, 악질적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뭔지는 모르는 막대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즐기는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예. 아주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죠. 특히 시공사라는 정말로 막강한 그런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계의 행태나 업계를 바꿀 정도의 그 권력을 행사를 했고 미술품을 은닉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현금이 묻혀 있을 거라는 루머가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돈이 많은 사람들의 나쁜 행태를 아들들이 보여주는 데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전 씨 가족들의 행태가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번에 사실은 손자가 그나마 조금 손자 구실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반성하는 행태를 보이고 뭔가 좀 추징금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지금까지 법적인 논리로 대응했던 것과는 다른 행태를 보여주는 게 맞아서 이 손자의 행태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이 뒷이야기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이 사퇴 배경을 두고 여야의 해석은 달랐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교체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아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런 인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밖에 보도 나오는 것 중에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갈등이 있었다는 등
뭐 했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 이 정부가 스스로 무너집니까? 왜 혼자 헛발질을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안보실장이 그동안 세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얼마나 센 라인한테 견제를 받았길래 무너집니까? 1년 만에 폭망 외교가 진행되는 것은 정부 자체의 사정이지만 그것으로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기 바랍니다. 예, 이 관련해서 어제 저희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일련의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성환 안보실장, 당시 안보실장에게 인사 조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김성환 그 실장이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항명으로 받아들였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 TV조선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어찌됐건 희망한 사항을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적으로 7번, 5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알고 비서관을 바꾸라고 했는데 아니 김성환 실장이 안 바꿨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보고 누락에 이제 지시 불이행이 될 터인데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만약 그렇다면 느낌이 오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비서관이 두 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일찍 물러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 문제일 텐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계속 남아있다가 마지막까지 교체가 안 됐다가 바뀌었으니까 저 문제 아니겠냐. 이문희 외교비서관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제가 찾아보니까 김성환 실장, 안보실장하고 같은 학교, 같은 과의 선후배 시간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대목은 좀 남아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부분이 남아요. 김일범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 의전 비서관은 비서실장 산하예요. 안보실장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안보실장 밑에 안보실 1차장이다. 이 대목은 오히려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뭐 김성한, 김태호 갈등설보다 오히려 그게 사실이라면 김성한 안보실과 비서실, 김대기 실장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하는 대목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불이행하고 이런 것이 전격적인 경질의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는 또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사를 앞두고요. 이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장관급 실장을 날리고 비서관을 날리고 누가 해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TV조선 보도를 포함해서 그 일련의 여러 가지 얘기들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들은 보면 대통령한테 매우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를 무시한 거 아니냐라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닌가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관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의 얘기가 되고 장관급을 날리고 비서관 둘을 날리고 더군다나 대사가 지금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면은요. 차라리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은 인사를 끝나고 나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3월 말, 3월 초부터 시작된 이 인사파동이 3월 말에 장관급을 날리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후임 인선이 누가 봐도 후임 인선은 어느 쪽 사람인지를 외교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내막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외교를 해야 되는 미국 내지는 G7 이렇게 그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외교의 격은 매우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줄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정말 그 한 가지 또 계속해서 드는 의문 중 하나가 정말 문화 행사 이 하나 때문에 비서관 둘, 안보실장 하나, 이 세 명이 교체가 되는 자, 이런 게 이뤄질 수 있을까? 물론 뭐 그 안에서 뭐 지시 보고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시 불이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작은 문화 행사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 행사 이 단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냐.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그 문화 행사가 단순한 문화 행사는 아니다. 첫째는 요청한 주체가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서 5차례, 7차례 정도를 국내에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실은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실의 요청 사항이 전달 안 되다 보면 그런 가벼울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안보실장을 이렇게 교체할 정도 사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맞아요. 그러면 자 지시 불이행도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말은 안 하지만 그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방아쇠만 됐을 뿐 뭐가 쌓인 게 있는 거 아니냐는 대목은 추측의 영역이긴 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앞으로 언론이나 국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고 파고들어서 국민에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설명해야 될 문제는 남아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블랙핑크가 외교 안보라인 교체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핑크가 이번 사태의 최고 피해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소속사죠. 이 소속사 입장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혹감, 어리둥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소속사가 이제 밝혔잖아요. 지금 검토 중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나눈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블랙핑크 때문에 경질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들의 손을 떠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사실 일개 소속사가 이런 뒷배경, 나라의 배경까지 밝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처하고 지금은 뭐 성심성의껏 어떻게 다 하겠다는 이걸 밝힌 상황인데 좀 안에서도 좀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그 블랙핑크 지수가 솔로 데뷔하는 날이라서 거기에 모든 총력을 이제 집중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블랙핑크가 섭외가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지난 1월 지금 많은 언론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통하면 지난 1월에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백악관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워낙 또 블랙핑크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한미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2월 그래미 시상식에서 소셜 체인지 부분에서 시상자로 나섰거든요. 저 사회적 변화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그런 문화적 행사랑 이런 걸로 결합해서 좀 좋은 시너지를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제안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게 국내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김성환 외무장 그 실장이 전 안보실장이 이제 이런 거를 했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배노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관심은 과연 블랙핑크가
그러면 공연을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상 스케줄상으로 너무너무 가능합니다. 그날 당일날 이제 멕시코 공연이 이제 잡혀 있긴 한데요. 그 전세기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없고 그리고 뭐 백악관에서 하든 카네기 홀에서 하든 이건 너무너무 정말 세계적인 큰 성사고 그리고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어렸을 때부터 특히 리사 같은 경우는 그 블랙핑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좋아했던 가수라고 해요. 그렇게 존경했던 가수랑 서로 이제 협업 무대를 꾸민다는 거는 양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블랙핑크가 이미 뭐 세계적 가수긴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그 무대에 선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질 바이든 여사가 뭐 소셜 체인지, 그 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뭐 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사회적 변화나 예를 들어서 BTS가 백악관에서 공연을 했을 때 다양성 그리고 아시아 청년 그런 거를 대표해서 좀 이렇게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블랙핑크가 서게 된다면 백악관에서는 정말 아시아 최초가 될 거고 카네기 홀이라면 걸그룹 국내에서는 걸그룹 최초가 될 거고 어떤 방면에서든 사실 이게 이들이 명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패션에서는 정말 세계 명품 대통령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음악성과 그리고 한미 양국의 그런 위상까지 같이 이런 끈끈함까지 같이 올려줄 수 있다면 이미 레이디 가가는 또 블랙핑크 팬이고 블랙핑크도 레이디 가가 팬이기 때문에 서로 그걸 굉장히 많이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사되면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는 뭐 공연을 할 수 있다는 뭐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이디 가가를 지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레이디 가가가 지금 조커 영화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신을 많이 찾아보니까 지금 촬영장의 모습이 할리퀸으로 이제 변장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레이디 가가 측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근데 뭐 레이디 가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노래도 불렀고 워낙 지지 연거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팬들 반응도 굉장히 좀 어리둥절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BTS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가수가 아티스트나 이런 그런 예술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조명되는 것을 좋아하지 이렇게 좀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블랙핑크 때문에 이렇게라고 이제 자꾸 명시가 되니까 사실 블랙핑크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렇게 오도가 될 수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게 정말 우주 최강 스타, 슈퍼스타를 정말 증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성 걸그룹으로서는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지 전적의 스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인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냉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입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게르시코비치가 미국 지시에 따라 자국 군사기업의 기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А вот деятельность его, в частности, то, что было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заявленному статусу журналиста. 러시아 출신 미국인인 게르시코비치는 러시아 정치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로 취재해왔습니다. 체포 전 마지막 기사는 서방 제재에 따른 러시아 경제 둔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자국민에게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These espionage charges are ridiculous. The targeting of American citizens by Russian government is unacceptable. 월스트리트 저널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 수사당국이 제기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르시코비치는 2달 동안 미결 구금 명령을 받았는데 간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모빌리티 쇼에 전시된 차량인데요. 독특한 모습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2년 만에 열리는 국내 최대 모터쇼 서울 모빌리티 쇼가 오늘 개막합니다. 어제 언론에 미리 공개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와 명품 의류업체가 합작해서 만든 프로젝트 차량입니다. 나무로 모형을 만든 목업 차량으로 실제 주행은 불가능하지만 압도적인 모습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서울 모빌리티 쇼는 2년 전보다 규모가 커져서 12개국에서 163개 업체와 기관이 참여하는데요. 모빌리티 쇼는 신차 공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처음 공개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이번 쇼는 눈으로 즐기는 단순한 모터쇼가 아니라 신차를 직접 시승해보거나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관람객들이 좋아할 만한 차량이 많이 보이는데요. 완성차 위에 다양한 기술도 접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모빌리티 쇼의 키워드는 융복합인데요. 차량 말고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술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충전 로봇을 통해서 전기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율주행 로봇을 비롯해서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술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는 오는 4월 9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흘 열릴 예정입니다. 노마스크와 함께 오랜만에 돌아온 모빌리티 쇼가 이번 주말은 전시장의 열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만큼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9.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23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낮 동안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 25도, 광주 27도, 대구도 25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먼지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과 영남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서 올봄 가장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 도심 곳곳으로 벚꽃도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꽃놀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